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엄청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올립니다. 오늘 내용은 중기청 100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독 지난주에 중기청 100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계약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임차인이 그 중기청백 문의를 하는 그 임차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뭐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인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까지 그 전세 계약을 반드시 해줘야 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좋은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데 이번에 좀 좀 뭐랄까 이거를 좀 표현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극명하게 좀 갈리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이 두 명은 결국은 여기 첫 번째 임차인,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이게 호실이 같았습니다. 호실이 같았는데 이 남자 임차인이 사실 계약을 먼저 했어요. 100만 원 가계약금 걸고 근데 이제 그 가계약금 걸 때부터 좀 무리한 요구를 좀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 계약 전에 뭐 본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계약금 일부 100만 원을 돌려달라 뭐 이런 조건을 써달래요. 써줬습니다. 네, 써줘서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임대인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계약할 때까지 본인이 요구하는 그 특약사항 몇 가지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올려놓고 이걸 넣어달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특약이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쓸 수 있지만 과도한 내용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쓸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좀 말이 안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문구인데 이 임차인의 권리관계, 이 계약관계라는 건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약에 보면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저희야 뭐 항상 하는 일이 계약 문구를 만들고 계약이 이게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상한 특약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문구를 가져와서 갑자기 써달라는 거예요. 계약 전에 그 문구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건 1시간 가까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문구는 왜 이래서 안 되고 왜 이 문구는 왜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다. 계약을 해지해달라. 바로 해지했어요. 해지하고 그 다음 임차인 이 항공사 여직원이 굉장히 어린 친구였어요. 근데 중기청 100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권리관계가 약하게 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중기청100 특히 중기청100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100%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죠. 그런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혜택을 올해 말까지만 준다고 해요. 중기청팩.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들은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급해진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단순히 계산을 했는데, 뭐, 물론 요건들은 좀 있어요. 중기청백에 대한 요건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대출 한도가 1억밖에 안 나오죠. 1억에 맞춰서 전세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중기청백 조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막차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결국은 계약을 했고, 본계약한 다음에 바로 그날 신청해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적격 판정까지 바로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요. 제가 알기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살고 500에 55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도 500에 55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계속 5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월세를. 이 사람은 대출을 받고 변경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만 내면 될까요? 제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0.02로잖아요. 1.5%입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 100 대출 이자율이요. 150이죠. 나누기 12. 한 달에 12만 5천원으로 확 줄어요. 이 사람은 계약을 해서 12만 5천 원 확 줄어들었어요. 55만 원이 12만 5천 원으로. 이 사람 계속 55만 원 되는 거예요. 중개사는 임차인이 원하는 데서 무조건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임차인들도 다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성이 다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55만 원씩 해가지고 55만 원씩 1년이면 얼마일까요? 이 사람은 1년에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자, 55만원 곱하기 12이에요. 660만원. 이 친구가 더 빠를까요? 이 친구가 빠를까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소위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선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과도한 그런 특약들을 제가 사실 여기서 다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말도 안 되는 특약을 요구했어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날까지 대출을 받지 말아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자기가 전세자금 대출을 넣을 때까지 그날까지 대출을 받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맞나요? 안 틀립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그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그 다음날부터요, 다음날부터.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이 뭐냐? 이 대항력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도 돼요. 패스해야 된다. 근데 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죠? 인도. 대출 받으면 그날 인도 하잖아요. 그날 주민등록 등록 행복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이라는 표현이 전입신고를 의미하잖아요. 전입신고. 그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분명히 법에서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들어간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그날 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날부터 효력 발생이고 이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순해야 되는 거예요. 이순위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 소유권에 대한 이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이 사람이 느라 말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 해라. 이거를 써달라. 이건 사실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특약은 쓸 수 없지만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담보 제공을 못하게끔 그 특약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법적 문제가 안 생겨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이 사람한테 내가 다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다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근데 이제 표현을 좀 뭐랄까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주죠. 당연히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권리관계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인터넷에 있는 걸 잘못 받아가지고 이런 걸 그냥 요구했으니까 틀렸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 그렇게 설명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월세로 살면 돼요 계속. 그렇죠? 인터넷에 뭐 이렇게 이상한 그런 특약들이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 뭐려고 했냐면 또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다 보니까 또 뭐려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팔게 되면 그 양수인한테 보증보험 받을 수 있는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임차인한테 고지해달라. 이거예요. 팔기 전에 고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양수인, 받는 사람의 정보를, 그러니까 소위 보증 사고 이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이 임차인한테 제공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이런 전세 계약이라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입니다. 제3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죠.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오피스텔에 임대인이 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임차인이 다른 동거인을 데리고 와서 살 경우에 이 임차인의 동거인에 대한 범죄 사실 여부를 고지해달라. 이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뭘 써달라.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 특약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참 웃기지만,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약들을 소위 올려놓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잡스러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솔직히 좀 주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예, 그런 계약까지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 못 믿는 거예요. 뭐냐면 중간에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중개사를 기본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이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자, 중요한 건 이 전세 계약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중개사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공인의 도장이 없으면 전세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개사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진행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못 믿으면 전세계약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다 통과해가지고 한 사람들을 못 믿고 하면 전세계약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면 되는 거지. 자, 중개청 대출 조건을 좀 보면 임차보증금 5%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34세 미만이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산이 이제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외벌이는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 세대 기준은 3천만 원,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자, 중견기업 재직자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사행성 기업. 안 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임차보증금 2억 미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거주 중인 분들은 안 돼요, 이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도는 1억이고, 전세자금 중기청 100이니까 전세보증금 100% 다 나와요. 허가금 보증서 받고 나오는 거죠. 금리 1.5%고 버팀목 금리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서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필요 서류하고 조금 달랐어요.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에 회사 직인날인 되어 있는 금융용세표, 원천, 징수 확인서 이런 것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업종 코드가 들어가 있는 확인서 같은 게 또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 왜냐면, 당연히 확인하겠죠.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 특실형에서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건축물 대장에 무슨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다 띄워주니까, 그건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있어요. 이제 재직 확인. 이제 주거업종 코드 확인서라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뭐 주거업종 코드 확인서,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 무슨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또 서류 한 2가지 또 필요했던 거 같고,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기금이 든든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금이 든든. 인터넷에 기금이 든든을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금이 든든해서 여기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면 대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물건 주소 집어넣고 쭉 내용 집어넣으면 이제 기금이 든든해서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적격이 나와요. 적격. 적격 판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은행을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은행에 신청을 하고 다시 기금이 든든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근데 이제 기금이 든든해서 이제 적격 판정 나면 여기 중간에 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어느 물건이고 얼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호실이 어떻게 되고 어느 은행 가서 이거 신청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집어넣으면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1억 1천이에요. 근데 전세가 1억 1천인데 기금이 여기 중기청 100은 1억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본인 돈 1,000만 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또 이런 게 있죠. 또 이건 부동산 노하우, 이게 참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이 노하우가 또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또 다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기청 100은 반드시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만 가능할까요? 그런가요? 아니면 근저당권이 있는 거를 중기청 100으로 다 근저당권 다 밀어내고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도 되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도 밀어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은행에 따라 달라요. 요즘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이렇게 밀어내면서 하는 것들을 좀 땡땡 은행은 안 되게끔 막아놨고 어떤 은행은 또 그게 가능하게끔 해놨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이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100%다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이게 어떤 상품은 가능하게끔 해놓고 어떤 상품은 또 안 되게끔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그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에 계약했던 친구들은 92년생부터 99년생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좋은 집, 새 집으로 해서 잘 됐어요. 사실 이 친구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좋은 집, 좀 안전한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약 잘 마무리해서 이번 달 말부터 잘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